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그야말로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 인재의 세계 진출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유출인 건지. 오늘 모신 분은 킹달러의 미래 책 저자시죠?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세계 각국이 긴장하면서 지금 백악관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부 헤드라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또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네, 네.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중국을 욕하고 시진핑을 욕했던 건 그런 어떤 야욕, 확장 정책 이런 것 때문인데. 그렇죠. 푸틴도 그렇고요. 네, 근데 말대로라면 뭐 미국도 트럼프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원래 강대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대국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전 역사를 걸쳐서 보면 강대국의 본질은 주변을 정복하는 거예요. 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리고 거기 가서 착취하고 하는 게 그게 강대국의 본질이고, 네. 그리고 모든 동물의 본질이죠,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게 그게 동물의 본질인데,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네. 그거는 트루만 대통령이 아예 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강대국의 책임은 지배가 아니고 봉사다. 네. 세계.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이전까지의 강대국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자기 돈 내서 자기 국민의 돈으로 외국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걸로 그 나라를 보호해 준 거예요. 네. 이상한 나라였던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그동안. 나라가. 예, 그동안.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강대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러시아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뭐 무작정 가서 침략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강대국 원래의 모습으로 상당히 돌아가는 거고, 네.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캐나다한테도 그러게 51번째 주.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스웨즈 운하, 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다시 갖겠어. 뭐 이러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근데 그린랜드, 다른 거는 그냥 뭔가 약간 정치적인, 수사적인 의미 같은데, 그린랜드는 뭔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린랜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음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아무도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녹기 시작하니까 땅이 드러나고 또 바닷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서 누군가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동안은 그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나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다 얼음 땅이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5만 7천 명이에요. 얼마 안 그런데 되네요. 면적은, 여기에 면적은요 216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우리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2배예요. 엄청 크네요, 예, 땅이. 엄청 큰 땅인데 인구는 5만 7천 명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거죠. 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러시아도 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아, 그래요?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보세요. 러시아나 이게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 식민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식민지예요. 예, 요게 그린란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계 몽골 계통입니다. 몽골 그러네요. 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에스키모예요. 아, 그런데 에스키모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만인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좋아해요, 그 말을. 그래서 이누이트라고 지금은 스스로를 부른답니다. 이누이트. 이누이트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우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누이트족들이 여기 주민의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얼음 땅이기 때문에 그 이글루 짓고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죠. 기후인 거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얼음이 녹아서 열리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눈독들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 캐나다하고도 가깝고 예. 그러네요. 이게 미국도 사실은 그렇고. 덴마크 식민지인데 덴마크보다도 이 북미 대륙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의 일부인 겁니다. 네. 유럽의 일부가 아니고. 어. 그런데 이게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여기를 탐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 그린랜드에 들어와서 군사기지를 설치를 한다면, 미사일 기지 같은 걸 여기다가 설치한다면 캐나다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꼭대기에다가 미사일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쿠바에다가 러시아나 중국이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 바로 미국 코앞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방어할 여유가 없는 거죠. 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린란드와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말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초점을 받고 싶은 거죠. 그거 이게 보통은 대통령 체면에 예. 그렇게 말을 못 할 텐데.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악스럽게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여기를 군사적으로 가서 뭐 점령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미국하고 손을 잡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아, 그 알래스카하고도 가까운 거죠? 알래스카보다는 오히려 뭐 덴마크가 더 가까울 수 있죠. 알래스카. 근데 캐나다하고는 바로 붙어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정말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된다면 그러면 미국하고 바로 접해 있는 데가 그린란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냥 서방 세계 일원이니까 예. 그냥 어떤 그리고 또 자기네 모르죠 그 식민지니까 예. 뭔가 이렇게 경제적 어떤 그때 알래스카도 캐나다한테서 산 게 아닌가요? 알래스카는 러시아에서 샀죠. 아 러시아에서 예, 러시아에서 샀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린란드 총리도 그러고 이제 그 그린란드라고 하는 게 덴마크 식민지인데 1979년부터 자치령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처럼 된 거예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처럼 된 거죠. 그래서 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독립돼 있다. 다만 외교권은 덴마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협력들을 통해서 네. 미국이 저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예, 충분히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그데라고 하는 그린란드 총리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가 무력 점령도 불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뭐 그치. 무슨 말도 안 되죠. 그죠. 전쟁하고 우리 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우리도 전쟁하겠다고 당연히 덤벼들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충분히 협력해 나갈 의사가 있다. 오히려 환영하는. 예,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그리고 그럼 덴마크 총리는 뭐라 그랬냐? 덴마크 총리는 그거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예, 그건 그린란드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덴마크도 이 북극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북극 지역의 군사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우리 좀 잘 좀 봐줘. 우리 잘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영토는 우리 남한 땅의 22배. 그런데 GDP 규모가 얼마냐면요. 네. 거기 사람들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5만 7천 달러예요. 오, 상당하네요. 5만 명, 인구나 뭐 소득이나 비슷하네요. 네. 5만, 그렇죠. 네. 5만 7천 달러인데,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 덴마크가 주는 거예요. 아, 덴마크가 1년에 5억 달러씩 이제 보조금을 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체적인 어떤 자립도는 없고. 자립은 그야말로 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밖에 잡을 게 없는, 하긴 물고기 그러네. 잡아서 먹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법 잘 사는 거죠. 왜? 그렇죠. 덴마크가 계속 돈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에 5만 7천 명 중에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만 7천, 소득도 5만 7천 그러네요. 네. 그 5만 7천 명 중에 고용 인원이 2만 6천 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 10,000명이 공무원이에요. 아니, 야, 이거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 10,000명을 그대로 먹여 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돈 쓰는 거, 뭐, 거기 물건 파는 거 이제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전체 GDP 규모가 35억 달러예요. 네. 35억 달러인데 우리하고 한 비교를 해보시면요. 우리는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아, 경제 규모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국토는 22배가 더 넓고 인구도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5만 7천 명, 그 넓은 땅에 5만 7천 명이면 그냥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지켜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그린란드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는 이런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기술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혼자서는 도저히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그 누군가가 그 미국도 만약에 거기를 그 어떻게든 뭐 손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덴마크가 했듯이 거기를 또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의 의무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인 입장에서는 누가 더 우리를 잘 먹여 살릴까 이거 찾는 거나. 그렇죠. 아. 이번 4월에 선거를 하는데요.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대요. 근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또 이 독립하려면 하든지 돈 나가니까. 돈 나가니까 뭐 거기 있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독립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독립을 결정한다면 독립을 하는 겁니다.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을 거냐. 그러게 보호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주국 국가가 된다고 하면 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수입이 확 떨어지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와서 거기다 투자하고 일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저기 춥죠.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 뭐 이런 거겠죠. 북극이죠. 에스키모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알던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추워가지고. 일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누군가 뭐 중국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할 그러겠네요. 뭐 그런 처지도 아닌 거예요. 일 안 해도 그렇게 5만 7천 불씩 연간 주는데. 네.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의 보호국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네.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를 주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누구의 보호를 받을 거냐? 덴마크? 아니면 미국? 아니면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가 제일 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제일 낫죠. 그렇죠. 이러다 진짜 51번째 주로 캐나다가 아니라 그린란드가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다 뭐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는 게 자원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런 예. 가치를 지금은 인정을 못 받나요? 아니요, 자원이 많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또 요즘에 히토류가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히토류도 엄청나게 묻혀 있대요. 우라늄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런 히토류 광물질도 묻혀 있는데 그걸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얼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묻혀 있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캐내기 위한 비용이나 장비가 예. 만만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나온 거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텍사스에서 광물 추출하고 석유 추출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슬란드나 북극에 가서 하면 2배 내지 3배가 든다고 비용이요. 원가가. 예.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진짜 누가 가서 거기서 일하고 싶어 예, 할 누가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그 그러겠네요. 얼음 땅에서. 그런데 이제 그 얼음 땅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 가치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야, 근데 그건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그 동토의 땅이 네. 녹기 시작했다라는 건 지금 우리 기후가 점점 기후 온난화, 그렇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북극의 그 얼음 땅들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와인 생산지들이 북쪽으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프랑스하고 이 이탈리아 여기서 이제 와인들이 주로 생산이 됐는데 그게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뭐 독일, 폴란드 이쪽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와인 생산지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데도.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그 과거에 중국도 이 그린란드에다가 해군 기지를 사겠다 버려진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중국도 어떤 방식으로인가 이걸 또 얻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진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즉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2017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중국이 여기에 가서 인공위성 지상기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미 이런 일들에 착수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럴 만한 게요. 이게 지금 그 중국에서부터 이 샹하이에서부터 항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럽까지. 네. 네. 화물선이 간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파란색이 기존의 항로예요. 샹하이에서부터 함부르크까지. 빨간색은 북극으로 갔을 때의 항로인 겁니다. 확 좀 줄어드는데요, 노선이? 절반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 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중간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린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이 열리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 북극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이거는 미국의 머리 꼭대기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주한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아, 바로 근처에. 바로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사실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일본은 좀 멀죠. 한국의 미군 기지는요, 중국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기들도 갖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린란드인 겁니다, 그게. 근데 미국은 저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봐야 될까요? 예. 그건 뭐 내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스웨즈 운하를 손에 넣겠다는 것도 야, 지금 스웨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잖아. 하고 막 그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다만 이제 스웨즈 그쪽 파나마 쪽에다가 저 파나마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파나마 네, 운하에. 파나마 운하. 네. 중국이. 예,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트럼프가 그렇게 막 우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중국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히토류 광물질
채굴로부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이네요.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그렇죠. 뭐 진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예. 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더 가열차게 확대가 될 것이냐 지금 다들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정말 큽니다. 지금 뭐 모든 지역에서 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린랜드 북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네. 북극이 그러고 남태평양에서도 그러고요. 또 대만 해협, 남중국 해를 둘러싼 또 패권 다툼. 이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이렇게 뭐 심각해 그야말로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야, 진짜 갈수록 이 중간에 낀 저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의 입장이 점점 더 곤란해지겠네요. 정말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을 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꽤 많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뭐 조선소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요. 아. 예. 또 반도체도 그렇고요. 왜 이게 절실해졌냐면 중국을 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조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제조업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상품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국과 유럽과 이런 데서 다 짜겠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제조하는 건 다 중국 공장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국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 인력이 없는 겁니다. 공장은 세울 수 있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을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국 말고 한국. 한국이죠. 그 사람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 가장 숙련도가 높고 또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 영토 내에다가 이제 공장을 두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로 절실한 상대입니다. 네. 한국의 인력이죠. 한국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한국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하는 한국인들. 일하는 한국인. 네. 하긴 숙련된 기술자들 참 많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조선 산업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해군 함정이 부족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절실하게 이렇게 한국 조선업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려면요. 해전을 치르려면 이건 해군 함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선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자를 실어 날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상선의 숫자가 80척이거든요. 80척. 중국이 5,500척이에요. 이 숫자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네.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뭐로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해군 함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물선, 상선의 숫자가 상선도 최소한 한 500척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미국이 못 만듭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1년에 기껏 만들어 봐야 뭐 한 10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꼭 거제 조선소 같은 데 와가지고 미국에다가 제발 좀 투자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한화가 미국 가서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거를 1억 달러 주고 샀고 거기를 이제 조선소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해관계, 네. 이 이해관계가
어디로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또 어떤 돈 벌 기회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 생존 전략도 그런 데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트럼프하고 딜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잘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큰 소리 칠 게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예, 네. 원자력도 그렇습니다. 원자력도요. 미국이 지금 그 AI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한 40%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된대요.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화력 발전으로 할 거냐? 그것 그렇게 못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싫어해서. 그렇죠. 그럼 원전을 해야 되는데 원전을 만들 인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감안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이 오겠죠. 협상을 위한 압박. 네. 거기에서 우리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네. 네, 할 소리는 해가면서 얻을 건 또 얻어야 되는 네, 그렇죠. 전략을 좀 써야겠네요. 예. 네.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인재들, 한국의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네, 심각한데 이것이 심각한 건지 좋은 기회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재의 세계 진출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유출인 건지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네. 볼까요? 예. 어느 정도 예. 나가고 지금 있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근데 아주 일단 단적으로 그 주변에서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저 외에 엄청난 돈 받고 네. 미국으로 스카웃대가 그럼 다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중국으로 가면 좀 눈치 보면서 네. 돈이나 쉬쉬하면서 실컷 받고 와. 예, 이러고. 어쩌면 쉬쉬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거는 야 잘했다, 잘됐다. 그렇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요게 EB 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Employment Based예요. Employment Based Visa.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고용을 기반으로 이제 주는 입국 허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거의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EB1도 있고 EB2도 있고 이거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주는 네, 미국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23년의 경우에 저기 오른쪽 표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EB1, EB2 합계에 있는데 5,684명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5,684명인데 인도,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예요. 근데 인도는 29,900이고 중국은 13,000, 일본이 1,000. 일본은 좀 작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튼 네 번째입니다. 세계 4위. 네, 5,600명. 예, 5,684명. 그런데 저거를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인구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죠. 예, 10만 명당으로 놓고 보면 이게 왼쪽에 있는 저 표입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10.98, 11명이에요. 네. 인도는 1.4, 중국은 0.9, 일본은 0.8, 한국은 11. 야,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저거는. 그렇지. 이거는 미국은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런데 미국도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야지 하면서. 예.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러는 거죠.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이미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는 더 해지겠지만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장을 세울 수는 있어요. 반도체 공장, 또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걸 다 시설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동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 들어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일할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대만에 있고, 제일 많은 건 대한민국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중국은 또 저렇게 불러도 좀 불안할 거예요. 중국에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네. 요즘은
확 줄었어요. 아주 그리고 그 저 미국 내의 어떤 그 기업 분위기랄까 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핵심 부서에는 중국인을 배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이제는 그 유학생도 그렇고요. 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데도 중국인들이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미국인들도 중국에 안 가고 우리 한국인들도 중국 유학생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비해서 2017년 이전에는 거의 연 10만 명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0명 수준이래요. 중국 유학생이. 그러니까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세계는 완전히 지금 갈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자국 내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재가 한국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도 원하고 나가는 사람도 원하고 이 두 개가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 분야의 인재들의 유출 이 상당히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출되는 사람은 그렇고요. 인도라든가 또 뭐 다른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AI 관련된 게 AI. 많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표를 보시면요, 이게 맥킨지 컨설팅이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현존하는 인력과 고급 인력, 반도체 네. 제조와 관련돼서 현존하는 인력과 필요한 인력을 지금 계산해 놓은 거예요. 아. 여기서 까만색 여기 11, 7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한쪽은 엔지니어고 한쪽은 기술자입니다. 네. 11, 7 저거는 현존하는 인력이 저만큼이다. 11,000명, 7,000명 합쳐서 18,000명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필요한 숫자는 얼마냐면 88하고 75하고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6만 명이. 근데 지금 있는 게 18,000명이잖아요. 10분의 1 정도? 그거하고 차이를 해보면 14만 6천 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대학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출되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얼마냐면 1년에 1,500명. 2029년까지 배출을 한다 그래도 9,000명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네. 필요한 거는 13만 7천 명인데 실제 배출은 9천 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쟁탈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쪽의 인재들을 계속 대학에서 계속 키워내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내야 되죠.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좀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전부 의대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국내에 안 있고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만큼 여기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 만듭니다. 왜? 문화 때문에. 문화. 네. 예를 들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이게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호봉 연공서열. 이거 못 깨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 CEO 대표이사 2023년 연봉이 69억 400만 원이었어요. 네. 엄청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자, 삼성전자 말고 마이크론이요. 같은 메모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죠. 3위 업체니까. 예,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40%, 마이크론은 25%.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저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로토라라고 하는 저 인도계 저 사람의 2023년 연봉이 2,500만 달러. 350억 원이죠. 네. 한종희 부회장보다 5배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썼을 때 그 10조 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가지고 인력들을 그냥 엄청난 해외 인력들을 전부 스카우트하는 데다 그 비용을 썼으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라졌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래가 달라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들 꽤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견뎌요. 한국에 그쵸. 와서. 한국에 와서. 예, 그들이 못 견뎌요.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TSMC 출신 부사장이 네. 여기 그를 불러다 놨잖아요. TSMC 출신을. 2년 계약하고 딱 가버렸어요. 가서 대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왜 해요? 그럴 거 왜 갔냐? 너 배신하고. 너무 배타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다. 순혈주의. 한국인이 아니면 일부러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같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요. 센가 보네요. 예, 일본인도 엄청 센데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세요. 그게. 그래서 그 대표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용 부회장 있잖아요. LG에. 네네. 남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부회장이 되면서 그래서 LG그룹 전체 경영을 맡으면서 그분이 했던 게 CEO급의 5명을 외국인으로 다 갖다 앉혔어요. 파격적이었네요. 예, 완전히 파격적이었죠. 그게 2009년인가? 네. 3년 계약 끝나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재계약하면서 더 경험이 쌓이면서 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왜 그랬느냐? 물과 기름인 거예요. 섞이질 못해서. 예. 그래서 기존의 임원들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임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면 회의를 하고 나서 기존 임원들끼리 또 따로 회의를 했대요. 야,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건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그러니까 한국이 네. 아주 그럴듯한 글로벌 M&A 성사된 게 성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고 또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대만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 대만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게요. 뭐 이번에 다 대만 출신들이죠. 젠슨 엔비디아는. 황도 그렇고 AMD의 리사 수도 그렇고 또 그 뭐예요 야후 창업한 제리 양, 또 유튜브 창업한 무슨 첸이죠 스티브 첸, 이거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TSMC를 창업한 그 모리스 창 장충모라고 하는 이분도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거기서 한 30년 근무하고 다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창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미국의 대만 사람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대만의 대만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게 쫙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대만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한국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그래요. 한국 가서도 잘 적응을 못 하나요? 한국인들도? 거기서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국하고 별로 또 왕래도 없어요. 아무튼 이상해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 하긴 외국 나가서 네.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만큼 수많은 교회로 쌓여지는 민족과 네. 그 향후애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그 군대 동기들로 모이고 이렇게 많은 그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민족은 처음 본다고 그 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네. 일본을 따라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일본 거 그대로 모방하면 됐어요. 일본 거를 갖다가 일본보다 더 싸게, 더 빨리 만들어서 내다가 팔면 성공한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면 연공 소열 너무 심하고 선배가 뭐라 그러면 거기다가 토달기 그렇죠.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밑에서 잘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위에 층층 시야로 그렇게 있어요. 저 승인 받다가 세월 다 가고 이상하게 예. 바뀌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돈은 또 제대로 받을 거냐? 돈도 제대로 안 돈도 주고. 제대로 못 받죠. 그러면 근데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으로 가면 이제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걸로 찍혀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그렇죠. 미국으로 하면 그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나면, 그러니까 예. 사용하고 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미국에게는 그런 불안감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문화에 기회가 대한- 막 오니까. 예, 그 문화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큼 대우해 주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대우를 해 주잖아요. 나이가 많던 적건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막 성장하는 젊은 인재들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미국으로 가죠. 가야죠. 미국으로 가야죠. 거기다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의 입장이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 교육 가지고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똑같이 막 가외 보내고 극성 맞기 이러대는데 그게 네.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한국의 그 남들처럼은 해야 된다라는 문화. 그 수능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미국 가면 그게 너무 편하다고 그런 예.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외국 가면. 근데 참 제가 저 1999년에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 딸아이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페어팩스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데를 집어넣었어요. 몇 달 다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페어팩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거기에서 선후배 나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저도 이거 외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나눠보면 한국인들은 참 재밌다고 어떤 면이 그랬더니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왜 이런 여행을 해? 뭐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데 우리는 딱 그래서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학번은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서열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그래야 일단 언어가 결정이 되죠. 근데 정말 바뀌지 않으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다 나갑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시대니까 예. 지금 구글, 우리의 인재들, 구글, 네. 아마존, 아니면 네. 무슨 뭐 엔비디아, 인텔에서도 엄청 뽑아가요. 인텔 네. 여기보다 더 좋게 해줘야 지키는 건데 이게 예.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그렇게 줄 수 없지. 똑똑한 젊은 사람들 보수를 그들만큼 줄 수 없죠. 또 그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느냐? 칭칭시하라서 그것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아이들을 여기서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죠. 공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제대로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럼 맨날 수능 공부나 해야 되고 이러고 있으니 다 밖에 나가서 기르고 싶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참 심각하네요.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바꿀 수 있으면요. 대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 한국 인재가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인재가 나가서 한국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만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인도 출신 CEO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건 다 인도 본토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도가 넓어진 거예요. 인도가 미국으로 진출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나가면 끝. 한국하고 연결이 없어져. 그렇죠. 이걸 지금 바꿔내야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걸 그렇다고 확 바꾸기 전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삼성도 2000년대 초반이었던가 그 영어 공용화를 시도했었어요. 네. 실패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TSMC를 보시면 TSMC를 장충모라고 하는 그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TSMC의 고객이 누구냐? 그 미국이다. 보나마나 미국이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부터 그러면 미국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를 쓴다. 네. 회사 안에서 영어 쓴다. 두 번째는 모든 직원들이 영업사원이 된다. 모든 직원들이 다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걸로 출발을 하거든요. 네. 예. 엔지니어도 예외 없이 다 세일즈맨이다.
그런 게 참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의 그 반도체학과 네. 이런 쪽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 설명회를 한다. 인재를 못 뽑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최근에 있어요. 했어요. 최근에. 그래요? 예.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업체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잖아요. 네네. 시장 점유율이 25%인데 지금 대만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미국 사람이 대만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고, 미국에 또 인재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어디서 충당하느냐? 한국에 와서 취업 설명회를 하면서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또 뭐 부산의 뭐 어느 대학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졸업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취업 설명회를 하면서 그들이 약속을 했던 거는 현장에서 바로 채용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 괜찮은데요? 그럼 예. 가가지고 내가 인터뷰 잠깐 하고서는 거기서 결정되면 그렇죠. 그러면 대만 가는 거예요. 대만 가고 거기서 잘하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그 정확히 몇 명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 한국 자체도 어쨌든 계속 확장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재가 계속 더 필요할 텐데 예. 더 뽑을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인재도 뺏겨야 될 판이니 예. 그리고 조건들을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의사가 되고. 자, 근데 왜 다 의사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 의사는 자기 실력대로 벌어요. 자기 실력대로 봅니다.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걔는. 자기가 개업하면 자기 실력만큼 버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거는 뭐 보남 안 하고.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더라도 실력만큼 대우받습니다. 아, 거기 있겠네요, 이유가. 내가 일한 만큼 번다. 예. 내가 가진 실력만큼 돈 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된다.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거고 내 실력만큼 내가 실력 발휘를 하는 거고. 그런데 거대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눈치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실력만큼 벌 수도 없고. 아, 그 우리 한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참 크고도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못 바뀌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한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절체절명의 위기 때. 98년 외환 위기 때. 아, 그랬죠. 그때 엄청나게 한국인들이 바뀌었어요. 크게 뭐가 바뀌었냐면 첫 번째 부실 기업 정리를 했습니다. 네. 돈 안 벌리는 기업들 다 잘라냈어요. 돈 잘 벌리는 것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이전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아,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거 어떻게 쫓아내요? 그렇죠. 그건 못했어요. 그 식당 주인이나 할 수 있는 거지 큰 기업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걸 한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돈 잘 벌리는 것만 남기고 부실 기업은 다 잘라냈다.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겼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런데 보고서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보고서에 대한 연구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랬어요. 그때마다 술 먹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뭐 소주 한 반 병, 많이 먹는 사람은 한 병 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네. 기자들 뭐 다 그랬고 그렇죠. 그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아무도 술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근데 좀 다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무조건 일한다. 그게 잡혔고요, 자리가.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때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했냐면 예를 들어 구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선 주민등록 신청하고 그러면 놓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공무원들도 잘렸잖아요. 그렇죠.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청 민원 창구가 은행처럼 바뀌었죠. 이제. 구청에도 고객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요 공무원이 상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네. 예, 그걸 우리는 뭐 신자유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우리가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설 수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느 분 말씀대로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 네. 변하는 거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예. 있을 때, 죽기 전에 예. 그렇게 바뀐다는데, 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만큼 어려워질 어려워질 겁니다. 거. 아. 그러기 전에 바뀌어야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직장 그렇죠. 내 이런 분위기들, 이건 하나의 나이 따지고 뭐 이러는 거. 그죠, 캠페인이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다 같이 반말합시다. 또는 다 같이 존댓말합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나이 따지지 맙시다 이제. 나이가 무슨 벼슬입니까? 뭐 이거를 이런 캠페인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 이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치와 함께 또 일어나는 현상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진짜 지금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위기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 나가죠. 요즘에 개미 투자자들이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위 미국장으로 가죠. 예, 다 미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빠지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조차도 빠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철소 지금 공장 문 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철소 투자를.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도 거기다 만들지, 제철소도 거기 가서 만들지, 반도체 공장도 거기다가 만들지, 사람도 빠져나가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고민. 자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 인재, 어떻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예. 한국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과 커넥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대만이 어떻게 하는지, 인도가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저는 한국 인재들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외국 인재들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 예. 우리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 그 이민 정책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긴 하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OECD에서 나온 건데요. 네.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게 한국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고급 인력의 이민을 받는 숫자예요. 한국 보세요. 한국하고 일본 그냥 0입니다. 사실상. 아, 우리가 정말 배타적이네요. 예. 받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타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회사 차원에서 뭘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인재가 자라나고 있는 데가 저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드론이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젊은 벤처기업가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창고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AI의 인재가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드론의 인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희망은 그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벤처 기업들이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엄청난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다 지금 엄청나게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뭐 데려다 놓은 사람도 그렇죠.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해답은 결국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네요. 문화가 바뀌어야 예,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네요. 예, 문화가 바뀌고 나이 따지는 거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예전에 히딩크가 와서도 감독이 네. 와서도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전부 공 패스하는 것도 그 선배들 눈치 봐가면서 예. 했다는. 그래서 그 서로 평어를 쓰게 경어 쓰지 말라고 형용 예.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차라리 그냥 영어 썼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뭐 경어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심각하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따라가는 그런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상태로 가면 사람 다 나갑니다. 그러게요. 진짜 트럼프 진짜 그 불법 이민자들 그냥 우리 소위 그 뭐라 그러죠? 그 네. 막 노동자들 이런 것들은 막 불법 이민 막 하는데 고급 인력을 막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그린카드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예. 진짜 인재들은 막 붙잡아 두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는군요. 그렇죠. 저숙련 노동자는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미국 저숙련 노동자들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숙련 노동자들은요. 실리콘밸리나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국의 고급 인력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인이라면 또 정부 당국자들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반성이 좀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도, 저부터도 이렇게 약간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네.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좀 무례하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 모두 반말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경제 그리고 돌아가는 세계 글로벌 그 흐름 이걸 전부 여러 가지 좀 지점에서 짚어봤는데요. 예, 하여튼 우리가 더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 이제까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